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의 첫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됐습니다. 지금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 인사 모시고 어제 토론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그리고 이용주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 추진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어제 토론회가 끝나고요. 각 후보들의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끝장 토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다시피 토론하면 할수록 준비된 후보와 또 그렇지 못한 후보 이렇게 또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토론의 기회를 통해서 아마도 국민들께서 각 후보들이 가진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 기회가 됐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 저는 가능한 한 많이 가지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입니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기자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인데 하여튼 오늘 세탁기 들어갔다 나는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에 누가 들어갈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후보들이 홍 후보님께 잘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거 내가 겁나죠. 겁나죠. 그냥 평소 그냥 생각하던 대로 했는데 목이 좀 쉬어가지고 내 목소리가 원래 예쁜데 오늘 잘 안 들렸을까봐 좀 걱정이고. 미국처럼 스탠딩 토론을 해서 어떤 한두 가지라도 후보들이 피해갈 수 없도록 분명한 검증을 하는 토론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층이 많은 상황에서요,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기 의원님, 어제 문재인 후보 표정이 시종일관 좀 밝았습니다. 어제 총평을 하자면 좀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보세요? 전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예. 원래 이제 가장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고, 그리고 준비한 만큼 대화의 내용이나 그리고 형식, 그리고 여유로움 이런 부분들을 속에서 최상의 어떤 그 성적을 낼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역시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후보들도 되게 훌륭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훨씬 더 여유롭고 침착하게 자신의 어떤 정책적 소신과 정치에 대한 소신, 정책적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잘 설명한 그런 준비된 후보다운 그런 토론회가 아닌가. 그 면목을 잘 보여줬다.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도 어제 토론의 내용 처음부터 잘 지켜봤습니다. 저희 당의 안철수 후보가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죠. 토론을 통해서 많은 걸 보여줄 것이다. 근데 저희들의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님들 특히 유승민, 심상정 후보께서 굉장히 크게 선전하셨고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다고 봅니다. 또 하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토론이 약한 거 아니냐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셨다. 문재인 후보 잘했다 기대 이상으로. 상대 측에서 이렇게 평가할 정도면 어제 결과 어떤지 대충 좀 시청자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폐 세력을 두고 안철수 후보와 논쟁이 있었는데 애초에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한 게 문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 1,600만을 상회하는 시민들이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을 바로잡고자 나왔던 것은 대통령 한 명을 바꾸자고 나왔던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쌓여있는 적폐들,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한국 사회를 주류 사회에서 중심적으로 이끌어왔던 재벌, 검찰, 언론, 그리고 관료 집단, 정치권 이 전반적인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 촛불 광장 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그 역사적 경험을 보면 광장에서 시민들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도 그랬고요. 80년 민주화의 봄 때도 그랬습니다. 60년 4.19 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특히 야당은 변화하고 혁신하지 못해서 권력을 꼭 기득권 세력에게 내어줬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제대로 된 정권 교체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여망이 산적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적폐에 대한 논란, 단죄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과제로 응집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혹은 국민의당께서 본인은 아니겠지만 비춰지는 측면에서 반문연대를 주창하거나 문재인만 아니면 다 상관없다는 이런 얘기들이 횡행하거나 아니면 또 보수 언론인인 조갑재 발언, 만약에 문재인이 최악이면 안철수는 차악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진박이라고 얘기했던 윤상현 씨 발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만 막아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이 성공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많은 분들의 발언, 그 극우 인사들의 발언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문재인 집권만 저지할 수 있고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면 예. 그것은 보수 세력이 성공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대표께서도 김종필 총리라든지 전 총리라든지 홍석현 회장을 만나서 문재인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움직임들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적폐 세력과 이 연대에서 예. 또 다른 기득권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예. 대한 조심스러운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네. 이 의원님. 예, 이제 기동민 의원께서 주장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불과 한 3주 됐어, 3주.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네. 안철수 후보, 안철수를 지지했던 또 기존의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다가 새롭게 안철수 지지하고 있다 했던 그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만들어낸 새로운 프레임인 거죠. 편가르기다. 그렇죠. 예. 특히 이 말씀하시고 있는 적폐 세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탄핵 반대 세력, 예. 자유한국당 이 정도로 귀착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실체가 없는 적폐 세력이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적폐 세력이 네.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고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는데 마치 그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정말로 예전에 탄핵 반대 세력이었다든지 내지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기여했던 세력 중에 예. 이제는 정말 이거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은 잘못된 거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 그거는 괜찮은 것인지 만약 그런 후보층들이 보수층이 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 그런 지지를 거절할 것인지 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후보는 아니지만 예. 후보 캠프의 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려보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계신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것을 폄훼하거나 그분들을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단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촛불 광장의 민심에 입안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예. 어떤 자기 자신들의 입지들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안철수 후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한 분리의 선을 그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문제를 말씀 주셨지만 바른정당 문제는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시중에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뭔가 어떤 반전의 카드를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흐름들이 파다합니다.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바른정당 역시 회귀한 집단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역사적 범죄 행위 이런 부분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집단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세력들까지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독자적인 힘을 통해서 오히려 민주개혁 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더 나은 정권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명징하게 못을 박아주신다면 그런 네.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성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안철수 후보를 단기적이든 아니면 장기적이든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그분들을 다른 식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 이 강조드립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제 명확히 짚고 넘어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바른정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당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 말을 했었습니다. 바른정당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대해서 연대하지 않겠다. 합당한 그런 거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었어요. 예. 단지 이런 말이 하나 있었어요. 자, 협치의 대상이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냐 집권한 이후에 바른정당과는 협치에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다면은 민주당과 국민당의 차이가 뭐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연대나 연정에 대해서는 전혀 대상이 아니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단지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연정의 대상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협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집권한 후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고 바른정당 이 협치 문제는 이미 지난 4.13 총선 이후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도 새누리당과도 협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똑같은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하고요. 각 후보들에 대해 해당되는 질문 드릴게요. 홍준표 후보가 뭐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어제 실질적으로 결과는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준비를 많이 하신 건가요? 홍준표 후보의 10분은 뭐 남은 선거기간 25일을 얘기하는 모양이죠. 대단히 오만한 태도고요. 그리고 공당의 후보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신이 홍트럼프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야말로 어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후보의 태도를 본 모든 사람들의 판단은 토론의 기피 대상입니다. 대선 후보에서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터뷰를 보니까 겁나서 질문 안 했다 그러는데 참 이런 표현까지 쓰기 싫습니다만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하는 것이 오히려 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억지스러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아예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는 정말 보수 세력이 제대로 쓰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 집단을 무슨 뭐 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귀족노조 이렇게 되어서 한쪽의 증오를 유발시켜서 다른 쪽의 어떤 결집들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선거 태도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합리적인 후보를 세워내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유승민 후보가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나서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전체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은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홍준표에 대해서는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그래서 않습니다. 어제 문 후보가 질문을 아예 안 하신 건가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가짜 보수라고 칭을 했습니다. 보수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저희 안철수 후보가 아마 최근 들어서 기존에 자기 지지층이었던 보수층에서 많은 지지가 이동해 왔다는 걸 알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국민편이라는 말을 꼭 했었습니다. 가짜 보수가 따로 있고 진짜 보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 후보다 진보다 명확히 선택해서 한쪽을 선택했다 한다면은 그 선택에 대해서 진짜 가짜 여부가 논의될 필요가 있으나 홍준표 후보가 주소를 잘못 짚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최근 정세에 따라서 입장이 변한 거 아니냐는 추궁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 시절 초반기부터 계속 전략적 모성을 유지해 왔었죠.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는 사드를 탄핵당한 정부가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무리하고 조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 정부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들을 일관되게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문제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드 몇 기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징적 측면에서의 어떤 그 군사적 효용성 이런 부분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으로 또 한편의 반대급부로 중국과의 무역 마찰, 보복, 문화에 대한 보복, 특정 인사들에 대한 보복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통성을 획득한 차기 정부와 차기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과 함께 이 문제를 다자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이지 이렇게 대못질을 해가지고 차기 정부에 넘겨버릴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 넘겨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 입장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당은 뭐 아시다시피 저희 당의 당론과 대통령 후보의 입장이 서로 좀 상반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제일 처음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당론 어떻게 했다면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된 후에
배치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현재도 거기에 대한 당론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미 사드 배치가 실질적으로 시작돼 있다는 점, 그리고 한미 간의 당국 간의 협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서 그에 대한 입장을 변경시키고 있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예. 문재인 후보께서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름대로 이유는 있으나 지금쯤이면은 분명한 모습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현재의 상태로 차기 정부를 넘겨라는 것은 예. 저희 당의 주장 내지는 안철수 후보 주장은 똑같은 거죠. 현실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거죠.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서 현재 배치되어 있는 배치 진행 중인 사드를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안철수 후보하고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치원 문제가요. 지금 뭐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의 최종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공립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줄이겠다는 거예요? 누리겠다는 거죠.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늘리겠다는 건데 이제 국공립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설 유치원 같은 거는 현재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유치원들이 같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또 단설 유치원은 그것과 별도로 독립된 건물로 해서 짓는 것을 단설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새롭게 신도시가 성립될 할 경우에는 단설 유치원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지역에 대형 단설 유치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유치원들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설 유치원이든지 대형 유치원이든 간에 많이 생기는 게 좋죠. 그렇죠. 하지만 공공립 유치원 그렇지 맞습니다. 근데 제한된 재원을 놓고 본다면 좀 더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병설 유치원을 더 확대하는 게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 후보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셨죠.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단설 병설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공립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장소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많이 계셨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을 보고 항상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그분들의 입맛에 달콤한 얘기가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의 마음에는 상당한 상처를 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장들이 많기 때문에 국공립을 자제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그렇게 들리는 거죠. 예. 저는 뭐 안철수 후보의 철학이 꼭 그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오해를 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예. 제가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하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서울도 10%도 되지 않아요. 국공립을 확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또 소외감들이 있냐면요. 국가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보육과 육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민간 사이드에서 힘들게 수행하고 있는데 모든 지원을 왜 국공립 위주로 진행해주고 있는 거냐. 우리 역시 책임 있게 국가에서 좀 관리하고 보육교사의 질도 좀 높이고 지원의 폭도를 좀 높여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 유치원들이 충분하게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가급적 좀 설립을 자제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 단설과 병설을 훨씬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모듈로 채울 것이 아니라 사설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중에 좀 재정상의 어려움들이 있거나 다른 여타의 사정이 있으면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켜내는 다양한 정책적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좀 제시를 해야 학부모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 것이다. 방금 이제 기동용 의원이 말씀한 그 내용들이 어제 그 내용들을 다 발표를 했었어요. 그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서 일부 단설 유치원을 병설 유치원으로 잘못 들어서 보도가 났었죠. 그것 때문에 생긴 오해인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거취를 두고 여전히 좀 논란인데 SNS에는 선문답 같은 얘기들 막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화합이라든가 통합 부분에서도 박영선 의원의 합류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제 퀘렌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스페인에 투구할 때 이제 소들이 잠시 이렇게 피해 있는 안식처, 피난처, 뭐 이런 본인의 퀘렌시아를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해밍의 소설 이제
데스 인 더 애프터눈 그래서 그 오후의 죽음 그런 걸 비교하는 그런 단어인데 제가 박영선 의원하고 안희정 캠프에서 같이 의원단 멘토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박영 생각은 뭡니까? 견제 의원도 마찬가지고 쾌렌시아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쾌렌시아를 찾고 있는 것이 탈당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일각의 시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하셨던 대표적인 그 당원입니다. 예. 그분이 탈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을 등진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고요. 예.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안 그래도 이 질문이 있길래 박영선 의원님께 전화 드렸어요. 이런 추측이 난무합니다. 웃으면서 말씀드렸고 내일 또 뵙기로 했는데 마음속에 서운함은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 과정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마침 오다 보니까 이렇게 벚꽃이 비에 많이 떨어지던데 비가 촉촉히 내리던데 비 온 뒤에 땅이 더욱더 굳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후보가 훨씬 더 노력하고 그리고 또 캠프도 노력해서 박영선 단장과 변재일 단장 이런 분들이 함께해서 좀 더 통합된 이런 캠프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지 않았다? 아직 예. 선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안식처가 문 후보 캠프는 아니라는 뜻이. 아직까지 안식처가 더불어민주당 안에 계신 거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머무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박영선 이제 의원께서 원내대표도 하셨다는 걸 들어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당의 대표 아니었습니까? 당 탈당에 나오셨던 거고. 최근 집권 가능성이 높은데 나오겠냐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이원지 의원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그것만 근거로 안심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제 한국마의 배를 한번 돌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혹시 뭐 국민의당에서 뭐 접촉을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저희들 설득해서 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본인께서 국가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민의당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오셨겠죠. 오신다면은. 제가 보기에 이용주 의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국민의당 어떤 인사분들 말씀을 그렇고 두 분을 참 모셔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변재일 의원님 탈당설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재일 의원님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해명문을 낸 적이 있으신데 그 소스를 찾아봤더니 이제 국민의당 관계자로부터 나온 얘기들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그 두 분 워낙 훌륭한 분이고 국민적 지명도도 있고 인격이 훌륭하시고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셔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공당에 머물러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 심리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정중한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요. 박지원 대표의 상황 논란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제기한 문제인데 안철수 후보의 당권 장악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사당이라고 하는데, 국민의당이 안철수 사당이 아니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경선 과정에서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고, 작년 말에 있었던 원내대표를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민의당 안철수 사당이 아니다. 특히 이제 박지원 대표에 관련해서 상황론이 나오는 것이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민주주의 시대 상황 논란이 되겠습니까? 단지 그것을 제기하는 것이 홍준표 의원이 그런 말을 제기했잖아요. 후보가 제기한 건 이거죠. 안철수 후보가 TK, PK 보수층에서 인기가 좀 있는데 박지원 대표는 그렇지 못하다. 소위 보수층과 안철수 후보를 떼어놓기 하나 계략 차원에서 나온 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상황들을 좀 보면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지지자들은 불안한 마음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 되게 행복하실 겁니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우파 정당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의 정당과 대표 주자들이 경쟁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좀 상당히 이렇게 맹추격하면서 긴장이 막 파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는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목이 타고 애가 타는 입장이지만 저는 이번 대선이 변화와 혁신 경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후보의 기득권, 캠프의 기득권, 선대의 기득권,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기 경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지원 대표, 제가 아는 박지원 대표 얼마든지 백인요금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안에서 굳이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분입니다. 안철수 대표 후보
의원직 사퇴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당 역시 상당히 많은 가시적인 변화의 개혁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와 혁신 경쟁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동민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이번 대선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이미 정권 교체 이루어졌다. 저희 당에서 말하는 누가 더 나은 정권 교체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충분히 국민들 상대로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